김광수의 경제소프트.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수요일 이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경제 시간이죠.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을 닮은 떡두꺼비 같은 딸을 낳으셨다고. 보시는 분마다 잘생겼다고 자꾸 딸인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왜 묘해요? 딸인데 잘생겼다 그러니까 자꾸. 딸이든 아들이든 잘생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이사님 닮았으면 되게 예쁘겠다 그랬더니 잘생겼다고. 근데 예. 예뻐요. 예. 그렇네. 아니 근데 남자들은 좀 아빠가 되면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라면서요.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서요. 처음에 딱 그 와이프가 이제 임신했다라는 걸 전화로 들었어요. 네. 그때는 저 눈물도 좀 나는 것 같고. 오, 감격적이어서. 부담도 좀 되면서 마음에 어떤 좀 다짐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이제 그 임신 기간을 거치고. 네. 탯줄도 제가 직접 잘랐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오히려 그때만큼 감흥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그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하는 그런 거에 되게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막 처음에 예전에는 홈스쿨링 있잖아요. 그것도 네. 해보고 싶고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복잡해요 지금.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소장님, 예, 먼저 키워보신 분으로서 이런 공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들이죠. 네.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이고. 근데 네. 그 형편에 맞게 그 흘러가게 됩니다. 형편에 맞게. 예, 저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형편에 맞게 흘러가게 된다. 예, 아무 적에도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직장으로서 네. 육아를 같이 하기에 괜찮은 직장인가요? 냉정하게. 그렇죠. 진짜요? 네. 일 엄청 많이 시킬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그 소장님도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앉아만 있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저는 집 앞에 직장에 걸어서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병원도 집 앞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사님이 충분히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더 많은 여유가 주어지는 좋은 직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정작 우리 소장님은 본인의 자녀들을 키울 때 전혀 기여를 못 하셨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근데 소장님이 되게 가정적이세요. 처음에 진짜 되게 놀랐어요. 저도 연구소 오기 전에는 소장님이 워낙 바쁘신 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전혀 이거 신경을 못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소장님은 그런 걸 못 해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 어렸을 때 아기 때 근데 뭐 아이들 이렇게 숙제나 이런 것도 네. 봐주시기도 하시고 저녁 시간 같이 보내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 뭐라 그러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가정에서 그 부모 자식 간에 하는 뭐 그 일상적인 것은 같이 비슷하게 해도 이제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런 그 좀 이렇게 가족의 이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못했죠. 일상적인 건 뭐 비슷하게 하는데 워낙 이제 제가 뭐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아쉽기도 하고 또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대신에 경제 전문가 아빠를 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경제관념이 철두철미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알게 모르게 쳐다보고 그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잘 이렇게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애들이 점점 크면서 아빠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뭐 어떤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씩 이제 느끼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말을 안 해도
내가 어떤 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니 아마 그런 걸 좀씩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일단 살짝 얘기 들은 바로는 물론 자녀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두 분은 굉장히 좋은 아빠인 걸로 포장을 급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닥터 그레인 들어보셨나요? 100% 국내산 곡물로 만든 통곡물 선식.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 쇼핑몰에서 팔고 있는 그 선식을 국민라디오 청취자라면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게 10% 할인해드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공정방송 국민TV에 후원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닥터그레인을 검색해주세요. 100% 국내산 통곡물 선식을 이마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닥터그레인. 이야, 이 깔끔하고 맛있는데? 문의 전화는 1599-0619, 1599-0619.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경제 어려우시죠? 저도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인데요. 어려운 경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고요. 잘못된 경제 뉴스들을 가려보는 힘도 생긴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제시평으로 경제를 보는 눈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시평,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봐야겠죠? 대한민국 경제 전문가 김광수 소장님의 대국민 경제교과서. 지금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네. 순항을 시작했죠? 네, 지난주에 서울에서 먼저 지난주 토요일에 시작을 했고 한 120여 분 이상 더운 날인데 또 장소가 좀 이렇게 찾기 쉽지가 않아서 그 더운 날에 많이 이렇게 헤매시면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잘 마쳤고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인천에서 시작을 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그 바로 앞에 나와서 옆으로 딱 보시면 그 우림 라이온스 밸리라는 굉장히 큰 건물이 있으니까 찾아오시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 2시부터 5시까지 2층 세미나실에서 하고 자세한 이 공지나 약도 같은 건 다음 그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김광수 경제연구소 포럼 검색을 해보시면 카페가 뭐 다음에 가도 어디 가도 이렇게 딱 위에 바로가기 페이지가 뜨니까 직접 카페로 오셔서 지도랑 이렇게 보시고 오시면 제일 그게 확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인천에서 이제 두 번째 모임 시작을 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에 수원에서 세 번째 이순신 프로젝트 모임을 갖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예요. 이때는 장소 문제는 1시간 뒤로 미뤄져서 수원에서는 이제 화서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길 건너편에 있는 그 풍성 프라자라는 건물의 10층에 그 방문각 고시학원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또 참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2일 토요일에는 이제 대전 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 모임은 그동안 저희 연구소에서 뭐 토크쇼도 했고 그 몇 번 모임을 가졌었던
그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하는데 여기가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그 세이백화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니까 찾아오시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기 2층에 있는 이제 컨벤션홀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번 주 인천, 다음 주 수원, 그 다음 주 대전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리사님도 같이 가시나요? 네, 갑니다. 예. 훈남 우리 기리사님 꼭 아는 척 해주시고요. 큰일 났어요. 왜요? 저를 이렇게 몇 번 마주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 소개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길경식 이사님인가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설마, 그렇게 잘생겼다고 했는데,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어, 지금 이제. 저 정도 생긴 걸 그렇게 잘생겼다 그래도 되는 건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책임지세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팟캐스트 이제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이름은 조금 이렇게 들어보셨어도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보시거나 이런 경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 같은 데나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마주치게 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와서 그런 모임 같은 데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도 이제 TV에서 만약에 경제 소프트 프로그램을 하면 얼굴을 이렇게 보시니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다 보니까 조금 덜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이순신 프로젝트 이제 인천 모임, 수원 모임, 대전 모임 등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순신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권 물갈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2016년 총선에 어떻게 쓰든지 대해서 인재들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총선에 대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2016년에 안 되면 2020년이라도 되고 2020년에 안 되면은 2024년이라도 돼서 끝까지 물갈이를 하는 걸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정치권 물갈이를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20대, 40대 그 자식 세대로 물갈이를 한다라고 해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에 직접 이렇게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신 분들한테 전부 저희가 가입 신청서를 이렇게 배포를 해드리고 각자 개개인의 이제 경력이라든지 관심 사항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기입을 하시게 해서 그걸로서 이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 10만 명 정도를 이렇게 축적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국 각 지역별로 국정 단위 또는 지방 단위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역량 있는 인재들을 뽑아서 나중에 정책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정책 훈련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켜서 그래서 앞으로 정치는 누가 정치를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저희 김광수 경제구소 포럼의 시민 공부방과 이순신 프로젝트를 거치지 않으면 정치권에 입문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무식함과 무지함과 정말 무능력함과 부도덕함, 무책임함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예 그냥 정치에 입문하는 틀부터 이렇게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인재 데이터를 이렇게 비축을 저희가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직접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 전국 각지 순회 모임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라고 해서 절대 세상이 안 바뀝니다. 내가 앉아서 욕한다라고 해서 절대 세상이 안 바뀝니다. 회전분식의 투표를 100번 해봐야 그 사람으로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미 그동안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경제 소프트를 통해서 이미 저는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최상의 어떤 어느 누구보다도 이렇게 최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스스로 입증을 하고 많은 분들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우리 20대, 30대, 40대 자식 세대 여러분들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인천 모임, 수원 모임, 대전 모임, 전주, 광주, 전국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결코 이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금 세월호 참사가 난 후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미 제가 세월호 참사 났을 때 말씀드린 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앉아서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프고 피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제대로 이렇게 된 어떤 정치 세력을 키우는 쪽에 참여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정치 입문할 사람 아니라도 참여 가능한 건가요? 기존 공부방처럼 배움만 얻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10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는 건 그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능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능력이 모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인재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자기의 어떤 그 경력이나 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도 적재적소에 그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 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하는 최선의 어떤 방식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물론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현실 정치에 직접 내가 참여는 안 하더라도 그냥 응원은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자기 그 경력이나 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제출해 주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게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마 나중에 그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행동하는 시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세월호 참사 사건을 보면서 그 학부모님들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었는데 소시민을 결국은 투사로 이끌어내는 사회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소시민을 소시민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겠지만 어쩔 수 없이 투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행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저희가 또 2주 전부터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성장과 분배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고전파 경제학에 이어서 이제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지난주에 이제 들어왔었죠. 네. 오늘 이제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성장과 분배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가격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이제 고전파 경제학처럼 이렇게 거시적이고 매우 큰 정치적인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간 큰 틀에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려고 했었다라면 신고전파는 이제 아주 미시적인 틀로 들어와서 이제 개인 또는 가게의 이제 그 가게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제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그 틀 속에서 그 가격이 이른바 이제 분배와 곧 소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특히 가격 중에서도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가격이라는 건 상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사실상 가격을 결정한다.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 고전파에서는 이제 공급자, 생산자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그 성장과 분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가격과 성장 분배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게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장과 분배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경제학의 이론적인 흐름 전체를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네. 수요자는 소비자죠. 공급은 이제 기업이 이제 공급자가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이 곧 이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수요자는 다시 소비하고 자기 저축을 결정하고, 이제 저축한 돈을 가지고서 이제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개인이 이제 그 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자기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그럼 곧 그 사람의 소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득이 결정된다라는 건 분배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소득을 가지고 지금 소비할 걸 소비하고 나머지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뭐 금이든 뭐 외환이든 여러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총체적으로 투자를 갖다가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저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와 저축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를 전부 모아놓으면은 그 경제에 있는 모든 그 가게들을 다 합쳐놓으면은 하나의 큰 가게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큰 가게를 이제 대표적인 가게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면 이 가게가 이제 전체적으로 모아놓으면은 저축도 다 하나로 합쳐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총량이 결정되죠. 네. 전체 저축량이 결정되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저축액이 결정되죠. 네. 반면에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기업이요. 기업이죠. 네.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죠. 네. 근데 만약에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양보다 가게가 저축을 하는 양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 남아도는 거죠. 돈이 남아돌죠. 빌려주려고 네. 하는 돈이 남게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라도 빌려주려고 하죠. 가게가. 아, 그러네요. 네, 싼 이자에라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죠. 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요. 빌려주는 이자율이 내려가요. 반대로 가게가 빌려줄 수 있는 저축액보다도 기업이 빌리려고 하는 그 금액이 투자 총액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자율이. 예, 기업이 서로 막 빌려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은 돈을 빌려가는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네. 예, 가게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이자율이나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자율은 이제 같다라고 치면, 이건 이자율은 뭡니까? 그것이 곧 돈의 가격입니다. 네. 돈의 가격.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기 신고전파에서는 가게하고 기업만 있는 세계예요. 정부라는 건 없어요. 네. 가게하고 기업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축액이 많으면은 투자보다도 저축액이 많으면은 이자율이 내려갈 거고 또 저축액보다도 이렇게 투자액이 크면은 또 이자율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가게하고 기업만 있는 세계에서는 시장에서의 이제 그 가격은 어떻게 되냐 뭐 이자율은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자연스럽게 그 저축과 투자, 그 다음에 가게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에서
소득이 결정되면은 이제 소득 안에서 소비하고 저축을 얼마만큼 할 거냐, 소비를 얼마만큼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 그것에 그렇죠. 다 영향을 받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자연스럽게 소비 최적 가계의 최적 소비량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저축하고 투자액이 딱 일치하는 선이 결정되겠죠. 네. 거기서 결정되는 이자율과 가계가 소비하는 그 소비 상품들의 가격이 말하자면 시장의 전체 총체적인 균형 가격이 되겠죠. 예, 전기 신고 전파에 있어서 이 가계의 전체 저축과 기업의 투자액이 딱 일치하는 그 이자율을 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이자율을 자연 이자율이라고 불렀어요. 자연 이자율. 자연 이자율. 예. 근데 이 자연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제 실질 이자율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실질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 이자율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상으로 가계가 그렇게 저축해 한 금액과 기업이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서로 일치가 되도록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그 결정되는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이자율이죠. 추상적인 의미에서 이자율이죠. 근데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명목 이자율이 결정되죠. 그다음에 또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뭐 소비 여하에 따라서 인플레도 있죠. 물가 상승률도 있죠. 네. 현실에서는 그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이제 실질 이자율이거든요. 네. 실질 이자율은 현실에서 그때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네. 자연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 이른바 시장 경제 전체에서 이른바 그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그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의 근저의 어떤 그 그 경제 전체의 어떤 그 균형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이자율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에서 이자율인데,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은 실제 현실에서 그때그때 결정되는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네. 이 두 개는 일치할 수도 있고, 실제 현실이 이 자연 이자율하고 딱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이자율이라는 개념과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좀 달라요. 근데 전기 신고 전파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자연 이자율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자연 이자율을 강조했던 사람이 하이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하이크라는 사람이 자연 이자율을 이렇게 주장을 했,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뭘 주장했냐면 그 정부나 중앙은행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 예, 시장이 요동을 치는 것은 쓸데없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찍어내거나 뭐 이렇게 조여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해서 자연 이자율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뒤틀어 놓기 때문에 요동을 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은 절대 이렇게 시장에 끼어들지 마라.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기 신고 전파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전기 신고 전파에서 소비자가 그 소득과 소비 저축에서 결정되는 각 소비 상품의 시장 가격과 이 금융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도대체 경제 성장하고 분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게 지금 피케티의 이야기에까지 이어지는 것의 핵심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피케티까지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 이야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신고 전파의 경제학이 아주 그 지금까지의 경제학 이론의 아주 근간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어요. 핵심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정부가 없는 그런 가게와 기업만 있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이 도대체 경제 성장과 분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레토 효율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레토 네, 효율. 파레토 효율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저하고 문화 아나운서가 이제 시장에서 서로 이제 거래를 해요. 네. 근데 서로 거래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휴대폰이 있어요. 그럼 휴대폰을 서로 이제 제가 이제 팔고 문화 아나운서는 그걸 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한번 이제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처음 이제 가격을 제시하기 전에
제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부터 얻는 이득이 저는 한 10 정도라고 느끼고 있어요. 문화원서도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의 가치를 이득을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휴대폰을 이제 서로 거래를 해요. 네. 그래서 이거 내 20에 좀 팔고 싶다. 문화원서도 20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득이 저하고 문화원서 이득이 10이었 처음 시작 거래하기 전에는 10이었는데 20으로 올라가죠. 네. 20에서도 만족 이렇게 이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콜을 한 거예요. 그렇죠. 20으로 올라가요. 예,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그래? 보니까는 더 올려도 되겠네 제가 생각을 해요. 30으로 또 올려봤어요. 이 장사꾼의 마음이란 예. 예, 또 30으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문화원서가 또 놀랍게도 콜해요. 그러면 또 저는 이득이 30으로 올라가고 문화원서도 30으로 올라가요. 네.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10하고 20이었는데 둘이 시장에서 서로 거래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10에서 이제 20씩으로 올라가고 22에서 30씩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0, 40, 60으로 막 늘어나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이제 50을 불렀어요. 한번 질렀어요. 그랬는데 문화원서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거기까지 못 받아들이겠네요. 예. 뭐 이렇게. 예. 이제 40으로 역으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네. 제가 콜을 했어요. 40에 딱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으로 이제 가격이 딱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해요. 사고 팔고 해요. 그 가격으로. 근데 문화아나운서가 저하고 이제 그렇게 딱 결정을 하면 둘 다 만족해요. 네. 처음에는 10밖에 안 됐는데 40씩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네. 그러면 그 40의 가격은 문화아나운서나 저한테는 그 이득을 극대화시켜준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두 사람이 이제 시장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을 전부 이렇게 소비자를 이렇게 사는 사람을 다 합쳐버려서 한 사람으로 딱 뭉땅 그려 놓고 파는 사람도 다 합쳐가지고 한 사람으로 뭉땅 그려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게 딱 하면은 40, 40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이상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으로 했는데 50으로 하면 만약에 문화아나운서가 50에 살려고 하면 이제 얻는 이득이 저한테 10을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득이 50이 되지만 문화원서는 이득이 30으로 줄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50이라는 가격은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문화아나운서를 착취하는 가격이에요. 네. 10만큼 뺏어오는 가격이에요. 네. 맞죠? 네. 네, 이게 분배 이야기죠, 지금. 그러네요? 네, 시장에서 가격이 문화아나운서하고 저하고 간에 이득이 서로 증가되거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까지는 서로 이렇게 이득이 이렇게 거래가 성립이 돼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문화아나운서는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꾸로 거죠. 네. 문화아나운서가 이득을 얻게 되면 제가 손해를 보게 돼요. 네. 파레토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처럼 누군가의 이득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내가 더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40. 네. 40에서 서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네. 상태에서는 그 40이 곧 파레토 효율이 달성된 상태. 그러니까 이 40이라는 가격에는 저나 문화아나운서나 거기에 순응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제가 힘이 세가지고 문화아나운서보다 힘이 세가지고 그걸 뒤틀어가지고 40이라는 가격을 50으로 이렇게 제가 강제적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화아나운서가 10을 손해보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되죠. 소득의 불균형이. 그 다음에 자원의 최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40, 40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가장 이렇게 서로가 만족한 상태에서 자원이 이렇게 그 분배가 됐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50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면 한쪽으로 자원이 탁 쏠려버려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계 효용, 예. 체감의 법칙. 저는 40을 넘어가는 순간 제가 느끼는 그 40에서 45, 50 이렇게 늘어날수록 제가 얻는 이득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이득에 대한 만족도가. 예, 만족도. 근데 문화아나운서는 40에서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 손실을 느끼는 게 커져요. 커지죠. 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저는 느끼는 이득의 그 증가분은 줄어드는 작아지는데 문화아나운서는 커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둘이를 합치면은 마이너스죠. 네. 경제 전체로 마이너스예요. 그 자원 손해가 날 짓을 예, 하면 안 자원 되네. 배분이 예.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시장 가격이 시장 균형 파레토 최적을 또는 파레토 효율을 달성하는 가격을 벗어나면은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 또는 파레토 최적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돼야만 분배도 가장 이상적으로 일어나고 경제 성장도 가장 이상적으로 일어나죠. 제가 가격을 50으로 강제적으로 올린다라는 건 뭘 말하죠? 제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가격을 움직이는 힘을 갖는 걸 뭐라고 말하죠? 독점이라고 말하죠. 독점 기업이 가격을 자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그래서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의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어느 누구도 가격에 대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여야 돼요. 파레토 최적 내는 파레토 효율이 달성되는 시장 가격은 어느 누구도 그 가격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네. 그 가격에 어느 누구도 생산자든 소비자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완전 경쟁 상태라고 그래요. 네. 완전 경쟁 상태. 네.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조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독점자예요. 가격을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득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문화아나운서는 효용이 떨어지고 저는 효용이 늘어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자원 배분이 왜곡되니까 경제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게 되죠. 이게 전기 신고 전파 지금 현재 경제학의 시장 경제 이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이 곧 분배를 결정하고 그것이 곧 경제 성장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그 소득의 그 분배를 이상적으로 실현시켜주고 경제 성장도 안정적으로 달성시켜주는 게 완전 경쟁 상태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그 시장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어떤 때 가장 분배와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한 게 바로 이게 이제 그 파레토 효율, 최적을 달성하는 상태. 예, 그것이 곧 완전 경쟁이 실현되는 상태라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전기 신고전파에서의 기본적인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피케티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얼핏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냥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경제 성장과 분배 이야기는 지금 이 전기 신고전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자 중에 피구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어요. 피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웰페어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후생 경제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제 저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분배 문제에 관해서 시장 경제에서, 그러니까 신고전파의 그 시장 경제에서 이제 분배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뭘 생각을 했냐면, 왜 이 사람을 이제 그 후생 경제학의 이제 뭐 창시자라고 이렇게 부르냐면 피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피구 효과라는 건 뭘 말하냐면, 아까 이제 제가 문화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간에 이제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제 성장에 이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경제 성장이 3%예요. 40에서 딱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그때 경제 성장률이 3%가 실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3%가 변하지 않고 그 3%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딱 40에서 결정됐지만 그러면 제가 뭐 이제 물건을 팔고 문화원서는 물건을 사고 그래서 저는 이제 40으로 그 문화원서도 이렇게 40의 이득을 얻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뭔가 다시 재분배를 하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뭐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좀 많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득이나 원래 그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조금 줬을 때 네. 경제 성장이 여전히 3%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재분배를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이거예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그런 재분배가,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은 분배를 결정하죠. 네. 재분배는 이제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분배라는 말은 정부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그걸 뭐 세금을 매기든 아니면 누가 기부를 해주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재분배를 하면 그것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서도 재분배가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분배는 누구한테 일어나게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한테서, 있는 사람한테서 적은 사람으로. 네. 네.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서 적은 사람, 있는 사람한테서 없는 사람으로 일어나죠. 근데 많거나 있는 사람은 어떻죠? 어차피 그게 하나 더 있어 봐야 그거로부터 얻는 그 이득이나 만족감은 적다 이거예요. 그건 이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없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은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얻는 그 만족도나 이득이 확 커지거든요. 크고 작아지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크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영향이 없는 한에 있어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소득 재분배를 하면은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피구 효과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후생 경제학의 원조급에 해당하죠. 근데 이 피구라는 사람은 이제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제 적통자입니다. 원래 전기 신고전파의 경제학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이 마샬이라는 경제학자예요. 마샬. 예. 이 사람이 마샬이 미국이 유럽 쪽에 정책을 펼칠 때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은 아닌가요? 네, 다른 사람이. 아, 그렇구나. 다른 사람인데 네. 마샬의 직계 수제자가 이 피구라는 사람이에요. 마샬이라는 사람은 이른바 이제 전기 신고전파의 경제학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학의 수학을 처음 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흔히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다, 한계 효용이다, 뭐 수학 체감 법칙이다, 이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이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계 수제자예요. 피구가. 그래서 이제 이 피구는 케인즈하고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피구가 이 케인즈하고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1930년대 케인즈 경제학에 이제 출연했을 할 때 케인즈하고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해요. 그러니까 전기 신고 전파하고 케인즈 경제학이 정면 대결을 하는 것들이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왜 피고하고 케인즈가 그렇게 대립을 했고 하이크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이자율 강조했죠. 맹신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무정부 시장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케인즈 경제학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케인즈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이 케인즈 경제학도 사실은 이 전기 신고 전파의 이론적 토대에 있습니다. 경제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 틀 속에 있어요. 틀 속에서 다만 정부의 개입만을 이렇게 이제 필요성만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기본적인 틀은 전기 신고 전파의 틀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제 정부의 이제 개입의 필요성만, 당위성만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정도죠.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 또는 피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이 뭐냐면 아까 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상태에서 파레토 효율이나 최적이 달성된다든지 또는 완전 경쟁 상태에서 정부가 그 재분배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그것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득이 된다 이거야. 이건 고전파에서 벤담의 최대 행복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어져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완전 경쟁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이 그다음에 완전 경쟁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출발선상에 있어서 기회평등이 얼마나 중요한가. 처음부터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출발선상의 기회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상속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속 세율이 굉장히 초창기에는 굉장히 높게 75%, 80% 세율을 부과를 했어요. 처음 상속세 도입될 때는 출발선상의 기회평등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 시장 가격 결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시장 경제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 신고 전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박근혜 씨의 이제 무슨 이익이 내각에는 어쩌냐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 하나 떠든다 이거. 이건 뭘 말하죠? 부동산 가격에 지금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죠. 가격을 뒤틀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가격을 이게 시장에 맡기지 않고 뒤틀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러면 첫째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죠. 소득 불평등을 이렇게 심화시킬 위험이 높아지죠. 자원의 체적 배분을 뒤틀어 버리죠. 그렇죠. 성장률이 떨어져 버리죠. 네. 실제로 지금 지난 2000년 이후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실제로. 정부가 저렇게 무지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자기들 기득권 이렇게 챙겨먹기 식으로 시장이라는 것이 성장과 분배하고 시장 가격이 어떤 관계 있는가 전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마치 정책이라면 내가 해가지고 와서 휘두르고 나한테 득이 되게 내가 저기 강남에 상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고 내 지금 타인 명의로 이렇게 막 부동산 가지고 있고서 내가 챙겨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 뒤틀어놔 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념적으로 빠져가지고 경제학의 이론적인 배경이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진보 보수 이렇게 공개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쪽 이렇게 수국 꼴통이나 이렇게 기득권 쪽에서는 무슨 친기업 뭐 이렇게 요따오 소리나 하고 그러면 나라 말아먹습니다. 경제 말아먹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이렇게 근거 없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전기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의 경제 현실에서 가장 그 현실의 그 여러 가지 소득 문제하고 성장의 문제를 가장 부작용이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로 나온 이론들이에요. 그걸 실제로 그것이 이제 그 색깔이 칠해진 것은 이른바 이제 정부 정책자들 또는 정치인들이 색깔을 칠한 거죠. 내가 정권을 잡아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 맡기면 자기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계속 하려면 막 세금을 거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무리하게 또 세금을 걷게 되면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제군주라든지, 뭐 또 절대 권력으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가 뒤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전반에는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천재적인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정부나 중앙은행의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개입이 이론적인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시장을 휘저서 놓는 것이 위험한가 하는 걸 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고민들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나는 뭐 막수주의자고 나는 뭐 정말로 신자유주의자고 나는 뭐고 이렇게 한 신자유주의나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말조차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전기 신고전파의 그런 이론적인 이제 이론들이 정립이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 1890년에 독점금지법이 조금 만들어지고 이제 완전 경쟁하고 공정거래법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완전 경쟁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뭐 정부나 뭐 정치권이 지 마음대로 와서 휘저서 버린다 이거예요. 독점에도 뭐든 막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이론들이 이제 변질되고 바뀌고 상황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것은 그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엉터리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은 무식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그 전기 신고전파에서 말하는 시장 가격과 경제 성장과 분배의 관계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근데 이건 오늘날에도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에도. 이건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적어도 그 인간이 이렇게 지구상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영원히 성립하는 불변의 진리, 명제일 겁니다.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기업이 있는 정부가 없는 또는 정치, 윤리적인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가장 개개인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이론적으로. 자연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실현되는 성장률을 자연 성장률이고 그 상태에서 실현되는 그 고용률을 자연 고용률 또는 그 당시 그 상태에서 실현되는 그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완전 고용 실업률이라고 하죠. 완전 실업률 또는 완전 고용 상태 또는 자연 실업률 또는 자연 이자율.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자연 이자율하고 실제 완전 아까 실질 이자율 이런 것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이제 케인스 경제학이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부가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이 전기 신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인스 경제학과 어떻게 그 성장과 분배 이야기가 논쟁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고 그 차이가 뭔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등장하는 게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는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른바 GDP 통계를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 통계가 193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쿠즈네츠라는 사람은 계량 경제학자인데 기본적으로 쿠즈네츠는 이 전기 신고 전파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실증 분석을 해요. 통계 분석을 해요.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고전파 경제학이나 전기 신고 전파 경제학은 이론적인 이야기들만을 해요. 실제로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그런 이론이 성립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실증 분석, 통계 분석은 비로소 이 쿠즈네츠라는 이제 계량 경제학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도 이게 단편적으로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런데 파레토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경우에 20% 상위 20%가 80% 소득을 갖는다, 소득 불평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단편적인 거고 이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이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쟁이 가열됩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신고전파, 전기 신고전파에서 성장과 분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강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